구축하던 사업들이 있었고요. 이 사업들과의 차별성을 좀 살펴보면 의사결정 체계에 있어서 그 앞에 세 개 사업들이 관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안심마을은 대부분 주민자치회가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 관계에 있어서도 안전도시나 마을 안전망 구축도 거의 비슷한 안심마을도 이들과 거의 비슷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컨설팅단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그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이 들어갔다는 차원에서 좀 차별성을 가지고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과 주민 활동, 즉 물리적인 공간 환경의 개선 부분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활동이라는 두 가지의 큰 내용이 그 안심마을에는 핵심적인 사업 내용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업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만 사업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그 선정 대상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그 도시지역 5개소, 농촌 3개소, 특정지역 2개소 이렇게 해서 총 10개 지역의 주민자치회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서울시 은평구의 역천동과 김포시의 양촌읍, 수원시의 송죽동, 그리고 영남권에서는 부산의 연산동과 거창의 북상면, 호남권에서는 광주 봉선일동과 순천시의 중앙동, 충청권에서는 진천군의 진천읍과 천안시의 원성동, 그리고 강원권의 강원군 간성읍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물리적인 공간의 크기를 계략적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요. 대체로 그 사업 대상 영역이 행정 단위가 읍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대체 좀 비슷합니다. 0.2제곱킬로미터 전에서 한 0.8제곱킬로미터까지 조금은 이게 범위가 약간 벌어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0.3에서 0.4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물리적인 규모가 일반 그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보편적인 규모다라고 할 수 있고요. 농촌 지역의 경우 지금 6번이 거창구역인데요. 이 지역은 그 농촌 지역이 마을이 구성되는 어떤 방식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크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표현들이고요. 그리고 그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그 내용들을 결정해가는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의 요인과 위의 대상을 먼저 발굴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되었습니다. 여기서 위의 요인과 위의 대상은 크게 범죄와 교통, 재난, 생활, 안전 이렇게 4가지 테마를 가지고 그 요인과 대상을 설정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주민 활동 프로그램, 즉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어떤 주민들의 활동에 대해 활동을 구축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공간 환경을 개선하는 것, 즉 여기서는 안전 인프라 구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심 네트워크와 안전 인프라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안심 네트워크라 함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협력하고 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안전 거주 환경을 자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프로그램과 활동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고요. 안전 인프라는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 및 기반 시설물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안심 네트워크의 세부 내용은 그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서 조금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 시점에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에서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발굴되고 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계에서의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건 조성 및 사업 발굴에서는 주민 모임의 장 마련이라든지 안전 교육, 안전 리더 육성 이런 것과 같이 뭔가 어떤 사업에 대한 공감과 그 유도를 위한 차원의 사업들이 있고요. 안전 개선 프로그램은 감시 및 순찰 활동, 안전 지도 작성, 그리고 시설 안전 점검 및 진단 활동, 물자 및 자재 보고 이렇게 사업 진행 과정 중에서 서로 좀 더 심화하기 위한 작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그 사유시설인 건축물 정비하고 공공시설 정비와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것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건축물 정비는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 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고요. 공공시설 정비 및 설치는 방제시설이나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과 안내 표지판, 가로등, 화단, CCTV 등의 어떤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10개 지역의 시범사업 안심 네트워크 세부 내용들을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따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범죄와 관련해서는 주민방범대 활동, 그리고 교통에서는 이건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에서는 또 특이하게 경운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운기 후면에다가 야광판을 부착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또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안전지도를 만들고, 생활과 관련해서는 소방서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죄와 관련해서 안심마을 호신술 강좌 같은 게 있었고요. 교통안전 지키기, 어린이 119 안전체험, 주민 참여, 봉사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안전 인프라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유형을 구분했던 그 시설 설치와 공간 조성 및 장비의 차원에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사업 현황을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야간 조명등 설치나 안심벨 설치가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한 아주 일반적인 어떤 사업의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설치하기가 쉽고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보원식 교차로를 설치하거나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교통의 어떤 그 흐름들을 좀 조절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재난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범죄나 교통에 비해서는 각 지역들이 그 불안감을 조금 덜 느끼는 편이었습니다. 크게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가 않고 화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화전 설치라든지 이런 정도의 사업들로 진행이 되었고요. 고성군 간성읍 같은 경우는 겨울에 폭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좀 제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생활 안전과 관련해서는 생활 안전이라 하면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추락하고 충돌하고 이런 사고들을 저희가 생활 안전이다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를 위한 보도구역을 설치한다든지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계단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개 시범 사업의 세부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는 안심 네트워크의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마을 안전 지킴이, 한바퀴 순찰대 운영, 안전지도 제작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안전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등 설치, 그다음에 방범 CCTV 설치, 비상벨 설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조성 및 정비 사업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어떤 사업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명 골목길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벽화를 그린다든지 고도 물력을 좀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주차 봉사들, 교통안전 지킴이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안전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거나 교차로 설치, 학원, 유치원 차량 승강기 설치, 핸드레일 설치 같은 것들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공간 조성 및 정비에서도 마을길 정비, 어린 보호구역 정비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업들의 어떤 그 수혜 대상은 대체로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고, 장애인이라는 이런 부분은 좀 다소 좀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는 그 화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방차들이 좀 접근하기 쉽게 골목길을 정비한다든지 또 그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소화전을 설치한다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안심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그 어린이 교육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생활 안전에서는 그 취약가정 돌봄이나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뭐 쓰레기 무단 투기, 분리수거, 단속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결국은 주변 그 마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선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그 저희가 평가를 하는 단계에서는 이것이 안심마을의 어떤 그 취지와 정말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안심마을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이제 사업을 지속하게 될 경우 저희가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그 안심 네트워크와 안전 인프라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지금 안심 허브 센터 같은 건축물들을 만들어서 안심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그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물론 그 특교사회라기보다도 지방에서 지방 자산으로 이제 투입을 하긴 했으나 그 사업의 전반적인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과 감안을 했을 때 이것의 그 우선 사업 결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논의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시범 사업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아직 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와 과제라고 저희가 지금 단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절차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봤던 것들을 좀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범사업의 성과는 첫 번째로는 지역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전한 공간 환경 구축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성과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주민자치회 등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효과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안심마을 시범 사업이 저희가 계속 논의하는 바와 같이 안전에 대한 사회의 어떤 구조 자체를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보텀업 방식에 그러니까 주민이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차원의 어떤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두 번째 성과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문화 실천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조직과 지속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안심마을 시범 사업을 하면서 해당 지역에 이미 어머니 봉사대, 녹색 어머니 봉사대, 방범 순찰대 이러한 그 지역에 봉사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이들을 어떻게 서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와 더불어 또 문제점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점이라고 제가 여기에 표기를 했지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시범사업의 이제 10개 지역별로 시행이 됐는데 지역별로 시범사업의 그 주제 선정이라든지 세부 사업에 있어서 차별성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결국은 주민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어떤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점들을 분석하기에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안심마을 시범 사업의 참여 주체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심마을 시범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세부 사업을 신청을 하거나 장기적 차원의 사업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그 예산의 가능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이 사업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많은 부분이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지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안심마을 시범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몇 가지 저희의 개선 방향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지역 공동체는 주민 주도의 안심마을, 그러니까 그 지역의 안심마을을 제대로 된 안심마을을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계획 및 추진 체계를 좀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즉 안심마을 앞에 안심마을의 그 내용이 안전 네트워크와 안심 인프라로 구축된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개의 내용들이 서로 연계되고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방향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업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에서는 통합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되고, 여기서 특히 저희가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 체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지원 방식도 좀 개선해야 되고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경우 지자체가 도시 관리 계획 및 지역 개발과 연계한, 그러니까 안심마을 시범 사업만의 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종합적인 차원의 도시 관리 계획과 연계한 시범 사업으로서 안심마을로서 조성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안전행정부에서는 물론 이것도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타부처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요. 타부처 사업들과 좀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갖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안심마을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사실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참여를 하고는 있지만 그 종합적인 그 기획과 모니터링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안전행정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제 발표가 끝나고 토론 시간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토론자로 참석을 하시는데요.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그때 좀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마지막 주제 발표 하나 다음에 잠시 휴식을 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제자이십니다. 지역기반 범죄 예방 전략으로서의 세태드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의 유경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의 이경훈입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2시간이 훨씬 넘었고, 그래서 굉장히 늘 피로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상하게도 이런 적에서 보면은 항상 발표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어가지고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은 결국 블레임은 전부 제일 늦게 끝낸 마지막 발표자에게 떨어질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재훈 교수님께서 발제하실 때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길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미 원래 예정한 4시에 모든 주제 발표가 끝났어야 되는데 이미 4시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편한 마음으로 그냥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역사회 기반 범죄 예방 전략으로서의 세트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트드란 것이 뭐냐,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세트드라는 건 뭔가,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세트드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대부분 큰 틀에서의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은 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 지역사회 기반 섹테드가 뭐고 그거를 사례를 갖다가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도에 9월인가 그 시범사업 대상 마을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저도 이제 시범사업 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관여를 평가를 담당을 했었고 또 일부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공통적으로 그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수행하는 그 마을 단위의 주민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혼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아까 김은희 박사님 발표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로 인한 사업 수행상의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의 참여를 보다 잘 유도해내고 거기로부터 어떤 지역 맞춤형 그런 해결 방안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하는 그 프로세스라든가 또는 방법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까 이정 교수님이 뭐 하도 소양댐이니 고리원전이니 어마어마한 얘기를 많이 하셔서 별로 그렇게 무서워 보이진 않는데 이게 작년에 국정감사에 경찰청에서 제출한 국내 5대 범죄의 발생 실태입니다. 여기 5대 범죄 시기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살인은 9시간 20분마다 한 건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하루에 2~3건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또 폭력 같은 경우는 1분 52초마다 한 건씩 발생이 하고 있고요. 또 절도 1분 53초, 강간 강제추행 25분마다 한 건. 뭐 살인 같은 거 외에 다른 범죄들은 쉽게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무수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 그렇지만 물론 그 고리 원전이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소양댐이 정말 붕괴가 됐다거나 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피해 천문학적으로 큰 거죠. 굉장히 큰 피해를 가져오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불안감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범죄 문제는 실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느끼는 문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린 자제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녁 시간에 늦게 안 들어오면 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걱정되고 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밤길을 갈 때 불안하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어떤 재난이나 재해보다도 밀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큰 게 이 범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통계청에서 경년으로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보면은 매번 조사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사회불안 요인 2위가 재해재난도 아니고 국가안보도 아니고 범죄 문제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밀접한 것이 범죄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런 중대 중범죄, 5대 중범죄들이 정체된 상태 또는 약간씩이나마 감소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발생은 아까 신상영 박사님 발표에서 보셨듯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라든가 폭력범죄 같은 경우 상당하게 가파른 경사도를 가지고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의 범죄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짙게 표시된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짙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짙게 표시된 부분들은 범죄의 발생 빈도가 그만큼 높은 지역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이제 범죄 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은 범죄 발생이 모든 지역에 걸쳐서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굉장히 밀집한 곳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들은 범죄 발생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곳들이 있다는 거죠. 범죄는 크게 세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범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결합돼야만 범죄가 발생을 해요. 피해자가 있어야 되고 범죄자가 있어야 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가 결여되더라도 범죄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다면 범죄를 줄일 수 있는데 뭘 통제할 건가? 범죄자를 통제하려는 노력 많이 해왔죠. 우리가 흔히 형사사법적인 모든 대책들 이게 다 여기 범죄자를 통제하려는 것들이에요. 범죄자를 잡아서 교화시키고 사회 복귀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이걸 통제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또 이 피해자들을 통제하려는 노력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뭐 방범 시설을 갖다가 S1이나 ADT 캡슐 같은 보안 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뭐 설치를 해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많은 비용과 이런 걸 들여가지고 투입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발생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좀 더 통제하기 쉬운 것은 환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셉테드라는 것은 결국 범죄에 쉬운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환경 요소들을 갖다가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보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셉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며칠 전에 그 전에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장관님이 뭐 강연하시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춤이 이게 다 우리 옛날 적에 나온 거다. 비교해 보시면은 상당히 말채찍을 휘두르는 이 동작과 흡사하고 이 앞에 이 한 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런 게 있어 그러고서 막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요 그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네티즌이 석불사라는 절에 가가지고 금강 뭐 열애 석상가 뭐 그 저 부조상을 갖다가 보고서 이게 똑같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그걸 올린 거를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셉테드란 것이 마치 최근에 물론 이제 셉테드란 것이 최근에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했지만 이게 과연 뭐 전혀 새로운 개념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마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환경 정비가 이루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촌락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전통 촌락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구조들이에요.
보시면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그런 대로들은 이렇게 흘러서 마을과 또 다른 마을을 이어주고, 이 마을을 들어오려면은 이쪽 진입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또 다른 마을로 가는 관통도로가 아니라 거의 막다른 골목, 이 마을 자체에만 들어가는 그런 막다른 도로의 형태로 계획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입구를 들어오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 입구에는 장승도서 있고 또는 성황당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들어오다 보면 큰 느티나무 밑에서, 평상 밑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노인분들도 볼 수가 있고, 또 빨래터에서, 개천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부녀자들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마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한번 간략하게나마 다이어그램식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가 있고,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고, 그 마을에 진입하는 도로에서 파생되는 막다른 골목들이 있고, 그걸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막다른 골목 주변에 몇 개의 집들이 그룹핑 해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입구에 서 있는 장승이라든가 이 밑에 트티나무 밑에 평상의 노인들의 휴식처 장기 두고 있는 모습들, 빨래터,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범죄 예방의 하나의 장치들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그룹핑되어 있는 마을의 집들,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하나의 구조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을 진입로 입구에 서 있는 장승입니다. 우리가 요즘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이런 문주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문주가 만약에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렇다면은 이런 공적인 도로 영역하고 아파트 단지 내부 사이에 아무런 경계를 표시하는 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단지 안의 공간들이 공적인 영역인지 아니면 어떤 일부 집단에게 관리되는 사적인 영역인지 알 도리가 없죠.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행동과 사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분명히 다를 거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장승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경계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 너희들이 지금부터 들어가면 이 마을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동 규범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암시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런 느티나무 밑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노인분들이라든가 또는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분들, 막다른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로 들어가다가 보면 그런 부녀자나 노인분들의 눈에 안 띄고서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범죄자의 입장이라면은 관통도로가 없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조절되는 이런 구조에서는 마을 분들이, 노인분들이 또는 부녀자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인지 내부 사람인지 다 알게 되죠. 외부 사람이라면 한 번 더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또는 어디 가셔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범죄자들이라면은, 내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범죄자들이라면은 노인분들이 자기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고 이러면은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는다 이거죠. 마치 현대 사회의 CCTV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경기도에서 한 시범 사업의 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지만, 이런 골목길, 주차 문제가 심각한 골목길에 낮에, 야간에는 주차를 해야 되지만 낮 같은 때에는 이런 식으로 접이식 평상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원리를 현대적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을이 이런 막다른 골목을 중심으로 몇 개의 집들이 그룹핑되어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 우리가 현대 도시들은 전부 격사형 도로에 의해 가지고 관통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통과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뭐 이 마을 사람들인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지만, 요거는 이렇게 막다른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통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거나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그룹 사이즈를 갖다가 달리 해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한 그룹이 됐을 때, 100명이 한 그룹이 됐을 때, 200명이 한 그룹이 됐을 때, 이런 세 개의 그룹을 놓고서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살게 되면은 공통적인 생활 규범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자, 이런 우리가 같이 사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야, 이런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이야,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이 10명 그룹에서 잘 형성될까요? 200명 그룹에서 잘 형성될까요? 당연히 10명 그룹에서 잘 형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소규모의 그룹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안에서 이 사람들끼리 끈끈한 네트워크를 갖다가 발전시킬 여지가 그만큼 더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은 현대적인 걸목에서도 이런 그 막다른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관통도로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상징적인 문주도 달아주고 거기에다가 매봉길이라는 이름을 갖다 네이밍을 해주기도 하고, 또는 어떤 브랜드 컬러를 갖다가 그 골목길만의 색채를 갖다가 사용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도 이 골목에 사는 또는 이 도로에 사는 사람들 간에 여기는 나만의 공간, 우리들만의 공간, 이런 지역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리고 참여의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방 설계가 세트드라는 얘기를 갖다가 요즘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몇 가지 그 허와 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트드가 만병통치약이냐? 제가 최근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정말 별별 그 부처에서 다 이 세트드를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세트드 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부에서까지 세트드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법무부에서도 지금 법질서 실천 운동에 세트드가 중요한 파트로 들어가 있고,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국방부에서도 요즘 그 영내 생활관에서의 폭력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트드 도입한다고 그러고, 근데 과연 이 세트드가 그만큼 만병통치약이냐, 모든 곳에서 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세트드란 것은 최소한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범죄자가 환경을 보고서 그 안에 얼마만한, 내가 범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 환경이냐, 범죄자 입장에서 잡히지 않고 내가 범죄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냐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거야. 우리가 마치 물건을 살 때처럼. 근데 합리적이지 못한 유형의 범죄, 폭력, 지나가다가 너 왜 때려? 하고 때리는 거, 이런 거 이거 갖고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때리기 전에 누가 보나, 물론 어느 정도는 보겠지만은 기분이 확 상한 상태에서는 환경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한단 말이에요. 또 술이나 약에 취한 사람들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세트드는 CCTV 설치하기, 담장벽화 그리기냐? 이것도 아니죠. 초창기 세트드 도입 초창기에는 전부 세트드가 CCTV 설치하기로 생각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트드 얘기하면 다 CCTV 달면 돼.
이랬어요. 근데 그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요번엔 또 다른 저게 나타났어요. 벽화 그리기. 벽화 그리면 된다. 모든 시범 사업에 그 지원한 39개 지자체 전부 벽화 사업 한다고 했었어요. 이런 것들은 물론 일환이 될 수 있어요. 세테드 전략의 일환이 될 수가 있어요. 벽화 그리기를 통해서 어떤 취약한 이미지를 갖다가 탈피하고 이런 점에서 물론 세테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CCTV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얘기. 해외에서 성공한 전략이 국내에서도 통할까? 또는 염리동에서 통한 전략이 논현동에서도 통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릅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문화 이런 거에 비추어서 안 성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막다른 골목에서 범죄가 덜 일어난다고 많은 연구들이 일치적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막다른 골목에서 범죄 더 일어나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집들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에요. 외국은 담장이 없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을 서로 그걸 둘러싼 집들에서 다 감시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밖을 감시할 수도 없고 담장이 있어서 대신 인적만 드문 막다른 골목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더 발생합니다. 또 서울시에서 염리동 사업할 때 소금길이라는 솔트웨이라는 컨셉이 있었죠. 그 솔트웨이라는 거는 이렇게 운동시설 같은 것들을 범죄 불안감이 높은 지역에 설치를 하고 그걸 잇는 그런 산책길을 만들어준 거였어요. 저는 그 자문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염리동에 맞지 않는 컨셉인 것 같다. 근데 뭐 결국은 그게 메인 컨셉이 되긴 했는데 제가 그때 그게 맞지 않는 컨셉이라고 했던 얘기는 실제 사전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염리동 주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40% 이상의 주민들이 밤 10시 넘어서 귀가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식당에서 일하시고 뭐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고 뭐 이러면서 밤늦게 또는 새벽에 귀가하는 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거의 반 가까운 분들이 그렇다. 근데 이런 운동길, 뭐 거기 가보면은 뭐 종아리 살 빼는 운동 뭐 해가지고 막 붙어있고 안내 표지판 붙어있고 한데 그것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운동하고 웰빙 찾는 거지.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분들이 그런 컨셉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제 생각이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뭐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그처럼 그 지역에서 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걸 갖다가 다른 지역, 뭐 경제적으로 그래도 좀 살만한 지역 이런 곳에서 그런 것이 대책이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어느 한 지역에서 맞는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 전략이 통할 거다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와 지역의 주민 특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전략이 세워져야지 어느 한 지역에서 됐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갖고 오는 거는 이건 아주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풍선 효과, 세트드로 범죄 기회가 없어지면 딴 데로 옮겨갈 것이다. 이건 일반적으로 세트드 비판론자들이 하는 얘기죠. 일부 있습니다. 분명히 전문적인 범죄자들은 우리가 직업을 잃으면 다른 직장을 찾듯이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그렇지만은 범죄의 과반수 이상이 초범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는 사실을 감안을 하신다면은 그리고 그런 초범들이 대부분 우발적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열려진 대문에 자전거 있는 거 보고서 그냥 들고 가는 뭐 이런 류의 충동적인 적이 많다는 점에서 본다면 범죄 기회가 환경 속에서 줄어든다면은 이게 상당수의 범죄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세트드가 돈 잡아먹는 하마냐?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세트드 하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지만은
꼭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뭐 CCTV 한 대 설치할 비용 가지고서 많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나중에 사례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문제에 대한 대응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요. 72년, 73년 오스카 뉴만 디펜서블 스페이스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처음으로 셉테드가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환경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1세대 셉테드로 가는 시점이었죠. 과거 전통적인 범죄학에서는 범죄자를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 환경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바뀐 게 1세대 셉테드의 대두입니다. 그 다음에 2세대 셉테드에서는 그것보다 플러스 사회적 물리적 환경 중심으로 간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 환경 아무리 개선해봤자 결국 주체가 되는 주민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2세대 셉테드가 나오게 되죠. 근데 저는 3세대 셉테드를 한번 주장이라면 주장이겠지만 물리적 개선하고 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이것까지 좋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는데 지속성장을 위한 문화적 지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한 3세대 셉테드가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 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근데 실제로 여러 시범 사업에서 보면은 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간을 바꾸고 하는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다 공감하시면서 내 집 앞엔 안 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실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기관 셉테드의 프로세스라는 것은 첫 번째는 현행 파악, 계획 수립, 전략 실행, 유지 관리, 이런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현황 파악이라는 것은 그 지역만의 빈발 범죄 유형이 뭐냐 또는 위험도가 어떠냐 하는 것을 파악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환경 특성이나 주민 특성을 파악하는 것들. 아까 제가 연미동과 논현동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다르다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마다 빈발 범죄가 어떤 데는 침입 범죄가 많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강도가 많기도 하고 다 다르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엄밀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그 빈발 범죄 특성이라든가 환경 특성 또는 주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도출하는 단계다. 그런 다음에 비용 효율성 분석에 따라서 어떤 거를 갖다가 먼저 어떤 전략을 먼저 취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도출하고 환경 개선을 하고 그것을 유지관리 그리고 사용했던 전략의 효과성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제가 그 구로구의 개봉 3동에서 재생사업,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하면서 했던 범죄 예방 설계 주민 워크숍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런 제가 제안했던 프로세스라든가 또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론을 갖다가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먼저 현황조사, 그래서 사전에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실제 그 지역에서 발생했던 범죄 같은 것들도 다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했던 범죄 통계를 갖다가 그린 범죄 지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하고 워크숍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제가 파악하려고 했던 거는, 내가 물론 전문가로서 지역을 조사하고 그러면서 위험 공간이 어떤 곳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한지 이걸 파악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이 방법론 측면에 있어서 주민들은 지역사정, 지역의 범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한 거는 워크숍에 오신 한 3, 40분의 주민들을 세 명씩 한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10그룹 정도 이상이 나왔어요. 그렇게 소그룹으로 나눈 이유는 한 그룹으로 여러분들 그 위험한 공간이 어디고 뭐 왜 위험하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얘기 안 하세요. 목소리 큰 분 한두 분이 다 떠드세요. 그거를 막아요. 지역의 정확한 실상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소그룹으로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별로 각자 자기 마을에서 제일 위험한 공간, 제일 불안한 공간 세 군데씩을 찍어라 했더니 이 한 팀에서 이 세 공간을 갖다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그 이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10그룹 이상이 그 3개씩 찍었다고는 30개 이상의 점들이 나와야 되죠.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놔 봤더니 역시 집중되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게 모든 공간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뭐 환경 개선을 할 수는 없어요.